꼬리에 꼬리를 무는 윤석열 비리, 줄여서 불파 꼬꼬비. 오늘 첫 번째 타자 박상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울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예,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소개를 좀 길게 해주시면 저희가 옆에다가 이제 후원 자막을 같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마련했네요. 저는 경기도 김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선 때는 4년간 국토위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이 불팍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 디지털 사무부총장이었어요. 하면서 그때 양평고속도로 관련되어서 그때 저하고 이소영 의원,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 이렇게 트리오로 굉장히 좀 화력을 아주 그냥 뿜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그때도 이런 게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만들어서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네. 일단 박상혁 의원님을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별명. 네, 맞아요. 재밌는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별명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누굴 뽑을까요? 후보님 MBTI 알려주세요. 나 모르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자기소개 10초 해주세요. 예, 김포의 이서진이고 김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 박상혁입니다. 네, 10초 끝났습니다. 민주당 압승하고 본인 떨어지기 vs 민주당이고 뭐고 본인부터 당선되기. 둘 다. 난 둘 다. 하나만 골라. 민주당도 살고 박상혁도 살아야 합니다. 정말 힘드네. 박상혁으로 삼행시. 박식하진 않고 그러나 상식이 있고 혁혁하게 민주당을 빛낼 사람 박상혁. 김포를 한 단어로. 전통과 젊음이 있는 멋진 도시. 더 크는 김포 박상혁이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델리민주 상관이시잖아요. 밥 좀 사주세요. 예스.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박상혁. 아, 영상 너무 재밌게 편집했는데. 진짜. 근데 지금 보니까 저 때는 살이 많이 쪘네요. 제가 최근에 저 때보다는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예. 12.3 이 계엄이 불러일으킨 긍정적인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김포 이서진 이 별명 누가 지어준 건가요? 제가 지은 건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 다행이네요. 동네 주민들이 제 뽀샵한 사진을 보고 아. 약간 뭐 눈매가 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한번 했는데 제 바람과 목표는 저게 좀 돌고 돌아가지고 이서진 씨한테 귀에 들어가서 네. 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저한테 오는 건데 아직 이서진 씨한테 안 간 걸로 봐서는 제가 그만큼 유명하지 않다는 뜻으로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평가로는 이서진 씨보다는 나영석 PD로 나영석. 더 빨리 더 떴을 텐데 하는 그런 말이 있네요. 김성애 의원님이 뭐 워낙 또 유명하시니까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의원님, 그런데 아까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그래도 방송 작가진들한테 밥 사셨습니까? 판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깠어요. 그렇군요. 예. 바로 약속 잡아서 실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십시오. 해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파면 이후에 윤석열이 사실상 자신들의 측근들을 공직에 임명하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임명도 결국 알박기 일환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 한번 좀 일단 듣고 와볼까요?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언론 이쪽에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 또 가장 그야말로 존경받는 분, 그런 분 어디 위원회 구성해서 그런 분을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제 얼굴이나 똑같은 거죠. KBS 사장을 누구를 시키느냐? 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언론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유능하다고 하는 그 분을 딱 올려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우선이 아닌가. 야, 저 정도면 메소드 사기치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기서 예로 든 데가 KBS죠. 네. 그러니까요. 작은 파우치팩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박장범. 계엄 이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예전에 있던 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잊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인사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또 그런 얘기인데 윤석열 씨가 저렇게 확 내려놓겠다. 그리고 윤석열 하면
본인이 했던 가장 그러니까 민주당과 야권에 대해서 비난했던 게 뭐냐면 카르텔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맞습니다. 그 윤석열의 지난 3년이 정말 윤석열식 카르텔 인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제가 오늘 뭐 자세히 좀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언론사에서 내란 사태 이후에도 윤석열의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심어놓은 알박기 인사가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 이 정도는 100명이 넘은 정도면은 어마어마하네. 예. 무슨 막 낙하산 전 부대가 내려온 건가요?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장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 총선 이후에 선임이 됐고,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 공공기관에 부임한 인사도 무려 34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불법 계엄 이후 임명 혹은 공모 중인 인사만 해도 20개 부처 기관에 걸쳐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야.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네. 작년에 그러니까 총선 전후로 이미 공석이 된 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자기들이 맞아요. 챙겨야 될 사람들 또는 낙선한 사람들 뭐 또는 그 용화대에서 가야 될 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워놨다가 지금 언론 보도처럼 뒤에 다 낙하산 부대를 집중적으로 투하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내란 사태 이후에도 아주 그냥 네. 낙하산의 속도와 양이 엄청난 그 벌어진 낙하산 거죠. 물량, 그 명단을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하나요. 28초라고 합니다. 아, 진짜 야. 이 정도면은 뭡니까? 야, 씨. 뻔뻔하기가 진짜 끝이 없구나, 진짜 끝이 없어. 저기 낙하산에도 다 규칙과 네. 다 질서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전 의원은 사장급이고 네. 비상임 이사는 또 구의회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딱 또 지역에서 챙길 사람들이 가는 거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다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또 네. 낙하산을 투여하고 있더라고요. 야, 정말 와. 근데 이렇게 이 황당한 또 낙하산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의원님께서 기억에 남는 이 황당한 낙하산 인사 너무 진짜 많아서 보여주시죠? 뭐, 그래서 너무 많죠. 뭐 기억을 헤아리기 어려울 텐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은재 전 의원 네. 사퇴하세요. 그 유명한 분 아닙니까? 사퇴하세요. 예, 예. 예. 사태 요괴. 예, 그런 네. 분이 전문 건설 공제조합이라고 예. 이 건설회사들이 사고 났을 때 대비하는 일종의 금융기관이거든요. 네. 여기가 연봉이 아마 거의 한 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또 그런 뭐 행정학과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건설과 관련된 전혀 경력도 없고 국토위에서 활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암코라는 회사 잘 모르실 거예요. 금융권에 있는 회사인데 연봉 4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0년 친구라고 하는 주기환 씨라고 네. 검찰 사무국장 출신이에요. 네. 작년에 이제 이 얘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김성희 의원님도 김대남이라고 네. 네. SGI 서울보증 그렇죠. 여기 연봉 3억 6천입니다. 아.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한동훈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했고 네. 원래는 용인에 갔다가 현재 안 됐죠. 이원모한테 네. 밀려가지고 그 대신 여기를 보장받았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사퇴했던 인사들 이런 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윤석열 카르텔 인사의 대표적인 전형들이죠. 네. 자, 지금 박 의원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현재는 이제 출범하고- 정무위원회 옮겼고요. 예, 예. 옮기셨는데 1년 동안 이루어졌던 인사들 국토부 임용 현황도 직접 확인해 보셨다면서요? 예,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국토부에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기관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한 번 사고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SR이라고 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뭐 KTX와 더불어서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완전 그 윤석열식 카르텔 인사로 다 보냈습니다. 아. 그래서 과연 철도의 안전이 지켜졌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경호원 출신을 여기다가 MB 때 경호원 했던 분인데요. 이런 분 잠깐 캠프에 있었다고 여기 사인감사로 여기 가서 아, 경호원에게 뭐 경호도 경호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건데 그렇죠. MB 때 잠깐 하고 또 윤석열 캠프 때 잠깐 있었다는 얘기죠. 고속철도 운영의 감사를. 그렇죠. 상임감사. 여기는 그 노동이사라든지 당연직 빼놓고 전부 다 낙하산 부대로 채워졌던 대표적인 얘기가 SR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나머지 KTX 밑에도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로지스틱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곳이거든요.
여기에 다 윤석열 캠프의 사람들을 집중 투하를 한 거죠. 저희 지역에는 윤석열을 동네에 와서 지지했다는 시민단체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은 도로공사 비상임이사로 갔어요. 연봉이 이거 회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회의한다. 그럼 한 달에 200씩 2,400. 2,400에서 2,400. 3,600짜리 있는데 아마 도로공사는 조금 더 많이 받아요. 한 3,000 정도 받는 될 3,000. 겁니다. 근데 이런 한 사람들이 달에 하루 나가고. 예, 그런데 이런 야. 사람들이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었죠. 네. 심지어 그 원희룡 장관은 자기 측근이 비상임 이사로 지원하면서 그거를 쓴 거예요. 그 경력란에 자기는 전혀 경력이 없고 유일하게 원희룡 그 당시 저 국토부 장관이었죠. 거기하고 친하다 이런 내용을 썼다가 제가 국정감사에서 밝히니까 원희룡도 그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다고 본인도 창피해했어요. 야. 그런 사람들이 근데 별 문제 없이 다 임명이 돼서 다 임명이 되었던 거죠. 연봉을 받았던 거네요. 예, 경력란에는 뭐 부동산과 관련된 작은 뭐 경력 하나 없는 사람들이 네. 이 국토와 관련된 대부분의 또 비상임이사로 포진을 하면서 2,400에서 3,600 정도의 이게 보통 일반 직장인들의 연봉과 비슷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용돈벌이로 이렇게 다니는 예, 거네요. 다 갔던 이유죠. 네. 이런 낙하산 인사들이 더 많이 있나요, 또? 제가 뭐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2시간 내내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이번 12.3 내란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윤석열 개인도 문제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집권 세력이 어떻게 인사를 해서 포진하고 우리 국민이 준 권한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따져봤던 게 있는데요.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PPT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통령실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하시죠? 자기가 인원을 30% 줄이겠다고 했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비서관급 이상 자리를 훨씬 더 늘렸어요. 네. 53명에서 58명을 늘리고 거기에 비서관급 이상입니다. 저거는 호남 출신은 3명, 4명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까지. 여성은 3명. 여성 3명 예. 딱 서울대 자기 동문 출신들은 21명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우리나라의 가장 권력의 중앙에 있는 대통령실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 이번 내란 사태와 같은 큰 일을 어떻게 벌였는지 그 여실히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작년 조사이긴 한데 윤석열 정권 이후로 장관급 차관급 210명을 제가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성은 9.5%뿐이 안 돼요. 서울대는 98명, 46%가 차지합니다. 절반을 차지하네요. 그리고 지역도 호남에 비해서 영남이 몇 배가 더 많습니다. 4배가 많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인사는 뉴라이트와 뉴 남영동 인사다 그런 장명독을 했었는데 남자, 네. 영남, 서울대 동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윤석열이 내란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뭡니까? 공산주의자들 척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이 항상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제 벌써 다 잊혀져 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그 수많은 뉴라이트 인사, 뭐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맞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 윤석열 정권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의 정책을 펴고 결국 그게 윤석열의 저는 내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몰려 있으면 중국 공산당이 또 쳐들어올까 봐 걱정을 하게도 되는 거죠. 예, 저런 균질한 집단 내에서는 저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견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한마디를 바로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그냥 이 사람들을 참모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는 예전식의 검사고 다 그냥 부하일 뿐이고 수직적 체계에 의해서 딱 그런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들이 이제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또 각 공공기관에 포진하고 있고 그것이 심지어 이 내란 이후에도 100여 자리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중에 한 36명 정도가 저런 사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좀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대통령과 이런 공공기관장의 인사가 같이 국정 철학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제가 공운법이라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 발의도 했었는데 제가 청와대에서 저도 이 부분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가장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려운 인사 인사수석실에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중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 또 알박기가 있고 이거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물갈이 뭐 이런 부분들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전이라도 이 법을 개정해서 대통령과 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고 임기를 맞춘다. 그럼 네. 대통령 네.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도 같이 끝내는 네. 건가요? 저 그러니까 알박기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른바 저 플럼북이라고 해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연관제를 하죠. 네. 그렇게 맞춰가지고 진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바람직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는 대부분의 좋은 공공기관에 좋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관에 좋은 사람들로 거기에 임원들이 구성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에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자기와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인사 조치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지금 방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영남 편중이라든지 남성 편중, 동문 편중 이런 식으로 그냥 가족들끼리 짬짬이하는 형태를 우리가 막자는 말씀이고. 그게 이른바 카르텔 인사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임기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뭐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공공기관 3년이니까 이게 안 맞으면서 계속 그 문제가 됐던 것을 한번 고쳐보자라고 제안 주신 건데. 결국 이런 네. 알박기 지금 낙하산 인사들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도 그것을 방해하고 국정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서 내란의 종식이라는 게 단순간에 윤석열의 파면뿐만 아니라 이런 뿌리 깊은 알박기 인사에도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맞습니다, 진짜. 예 이어서 그 비리 얘기 아까 전에 했던 우리 꼬꼬비니까 비리 얘기 중에 삼부토건 얘기를 좀 이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큰 제일 크죠.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지금 뭔가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 결국 이현복도 인정을 하는 지경까지 갔는데 삼부토건 얘기는 뭐 저희 불팍에서 자주 해오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박 의원님 지금 보시기에는 윤석열, 김건희 일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하는데 국가 단위 동원이 있었다. 이런 말씀 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PPT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이복현한테 정무위에서 물었을 때 아직은 뭐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장관한테는 드러나지 여기까지는 확대되지 않았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그 계좌로 받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만약에 그럼요.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2023년도 5월부터 7월까지 삼부토건의 주가 상황인데요. 1,000원 정도 했던 주가가 갑자기 2달 만에 5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아시죠? 네. 삼부토건 이번에 상장 폐지되는 거. 네, 상패. 그러니까 그만큼 실체가 없는 회사거든요. 근데 저기서 보이는 것처럼 5월 달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고 그 이후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폴란드에서 열렸었는데 참석을 네. 하고 또 그 밖에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국토부 차관을 별로 실체도 없는 회사 사람이 차관을 만난다든지 그리고 이후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 때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주목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정입니다. 즉 대통령이라든지 국방부 네. 국토부 장관의 일정을 누군가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을 사전에 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기 거죠? 때문에 저런 현상을 벌어지는 거죠. 국가기관의 총동원이라는 게 단순히 저렇게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라든지 여러 관계자들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저런 것들을 미리 알고서 기획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또는 장관의 행사 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보안 사항이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일정과 메시지가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워하고 여러 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걸 누가 사전에 기획을 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움직여야 될 방향과 내용이 알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일 3부 체크하고 네. 이런 것들이 먼저 이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 이런 일정들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저는 국가기관의 총동원이라는 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저런 것을 아는 기획자 몇 명,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나왔던 분이 또 지금 연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선수를 뛰면서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이 기간 전체가요 2달이 조금 넘는 거예요. 3달이 안 돼요. 그런 기간 동안 1,000원에서 시작해서 5,500원까지 상한가로 올라갔다는 건 5배 반. 1억을 투자하면 5억이고 네. 될 것 같아서 100억을 투자하면 500억을 버는
돈 놓고 돈 먹기죠. 돈 놓고 돈 먹긴 거예요. 여기에 정보기관이 동원됐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왜 이거에 주목하냐면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저기에 있는 무슨 관계자들이 이거를 알고서 모의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몇 사람들이 그런 정보, 일정과 내용을 알게 되면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국토부의 공무원이 우리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저런 포럼에 참석해야 돼요. MOU에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점에 있는 몇 사람들이 그런 일정을 알게 된다면 그 주가 조작 세력과 연계해서 그런 기획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런 일정의 정보만 빼돌려가지고 이런 기획을 했다고 보기에는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이 권력형 이건 범죄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갑자기 MOU를 체결한다거나 별 실체도 없는 삼부토건원이 삼부토건이 국토부 차관과 면담을 하거나 그리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낸다라는 것. 이런 것이 큰 기획과 일정 이런 속에서 저는 이루어진 것. 그래서 국가공원이 총동원된 이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금감원에서도 얘기하기로 한 100억 정도의 차익이 있었다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100억 이상 뭔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좀 더 국민들이 집중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작년 벌써 9월에 금감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6개월이 한 7개월이 넘도록 이 부분을 뭉개고 있는 거거든요. 금감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잘 밝힐 의지도 없고 역량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 강제조사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복현 원장이 검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문제는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도 미온적이란 말이죠. 저는 결국 이 문제는 특검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사유화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끔찍한 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거 저희 쭉 보면 아까 전에 이복현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결국 금감원에서 뭔가 좀 더 들여다보는 작업도 필요한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특검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김건희 특검할 게 너무 많죠. 명태균 사건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저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도 하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비리도 좀 의원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들이요? 아니 다른 비리 주목하고 계신 다른 비리. 지난번에 김현정 의원님이 나와서 한번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이제 삼부토건으로 그친 게 아니라 삼부토건을 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름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회사도 다 아주 이상한 이종호 씨하고 관련된 회사지 않습니까? 다 그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 해보면서 알았는데 이런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던 사람이 계속적으로 저는 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과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어서 그 몇 선수들이 이번에도 또 장난질을 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정황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박상현 의원님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 끝까지 파헤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가슴속으로 답답해 하셨던 것들 파헤칠 수 있도록 우리 더 의원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